전국이 지켜보는 트로트 결승전 생방송 무대 위. 수천 개의 조명이 쏟아지는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구제가게에서 1,000원 주고 산 흰 셔츠를 입은 10살짜리 소녀가 서 있었어요. 서울 외곽 달동네 비새는 단칸방에서 살고 폐지를 주우며 병든 할머니를 돌보던 아이 강희슬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찾고 싶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 수천만 시청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TV 앞에서 한 여자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비 오는 밤 낡은 라디오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노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 꼭대기에 자리 잡은 낡은 단칸방 지붕 위로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쳤지요. 슬레이트 지붕은 오래전부터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그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 여기저기에 놓인 대야와 냄비 속으로 고였습니다. 똑똑 또르르. 빗물이 양은 냄비 바닥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서툰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배가 불룩하게 일어나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서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장마가 남긴 상처처럼 이 집 구석구석에 깊이 배어 있었지요. 10살 소녀 이슬이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또래에 비해 유난히 거칠었어요. 폐지를 나르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느라 손바닥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이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여린 존재였지요. 이슬이의 할머니, 순자 할머니가 얇은 이불을 덮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 질환을 앓은 지 이미 여러 해였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은커녕 약값조차 벅찬 형편이었지요. 이슬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가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잠옷은 여러 번 빨아올이 풀린 데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어요. 그 헐거운 천 사이로 느껴지는 할머니의 심장 박동은 힘없이 느렸습니다. 마치 다 달아빠진 시계 태엽이 간신히 돌아가는 것처럼요. 이슬이는 할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수건으로 꾹꾹 눌러 닦아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매, 내가 노래 불러줄까? 그럼 숨 쉬는 게 좀 편할 거야.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떠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뭐냐? 우리 이슬이 노래 들으면 약보다 낫지. 이슬이는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라디오는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주워와 직접 고친 것이었어요. 뒷면 뚜껑은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고 안테나는 옷걸이 철사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잡음이 심해져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이슬이는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잡음 사이로 어렴풋이 트로트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보통 아이라면 그 소음 속에서 음을 잡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슬이는 달랐어요.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정확한 항로를 찾아내는 작은 배처럼 이슬이는 잡음을 뚫고 멜로디의 정확한 음정을 귀로 잡아냈습니다. 이슬이가 입을 떼었습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밤이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거친 빗소리를 뚫고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10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었고 여리면서도 단단했어요. 마치 빗물이 바위 틈새를 타고 흐르다가 어느 순간 폭포가 되어 쏟아지는 것처럼 이슬이의 노래는 작은 방 안을 꽉 채우고도 벽을 뚫고 빗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았지요. 노래가 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이렇게 비 오는 밤이면 할머니 곁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듣고 또 듣고 흥얼거리고 또 흥얼거리면서 스스로 익힌 것이었지요. 비가 많이 올수록 잡음이 심해졌고 잡음이 심해질수록 이슬이의 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렇게 장마철마다 이슬이의 목소리는 한 뼘씩 자라났어요. 한이 서린 듯 애절한 그 음색은 빗물이 빚어낸 천부적인 재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슬이는 할머니의 약을 이불 곁에 챙겨두고 집을 나섰어요. 등에 맨 가방은 교과서가 아니라 빈 마대자루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할머니 대신 폐지를 주어야 했거든요. 같은 반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이니 태권도 도장이니 하는 곳으로 향할 때 이슬이가 향하는 곳은 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밀면 손바닥 굳은 살이 쓸려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이슬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이 리어카가 움직여야 할머니의 약값이 나오니까요. 그날 오후 이슬이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수구 옆 축축한 골판지 더미 아래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슬이가 조심스럽게 골판지를 들추자 비에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3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경계하듯 이슬이를 올려다보았지만 새끼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가녀린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이슬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여있던 소시지빵 하나. 오늘 저녁 할머니와 나눠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어요. 시장 입구 분식집 아주머니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다며 이슬이에게 건네준 이슬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빵을 반으로 찢어 고양이들 앞에 놓아주었어요. 너희도 집이 젖었구나? 괜찮아. 비는 곧 그칠 거야. 이슬이의 목소리는 고양이들에게도 노래처럼 다정했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경계를 풀고 빵 조각에 코를 가져다 댔지요. 이슬이는 남은 빵 반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시장 골목에 아이의 콧노래가 퍼져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 시장 골목 맞은편 국밥집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작곡가. 한때 가요계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몇 년째 슬럼프에 빠져 지방 행사장을 전전하던 중년의 작곡가였지요. 그는 뜨거운 국밥 국물을 떠먹다 말고 창밖의 광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폐지 리어카를 끌고 온 조그만 아이가 자기 빵을 고양이에게 나눠주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 콧노래가 국밥집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최 작곡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음정이 완벽했습니다. 그냥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콧노래 안에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감정이 실려 있었지요. 최 작곡가는 국밥값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슬이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골목 너머로 사라진 뒤였어요. 빗물 위에 리어카 바퀴 자국만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작곡가는 수소문 끝에
시장 상인들을 통해 이슬이를 찾아냈습니다. 폐지를 모아 할머니 약값을 떼고 있다는 이야기, 비 오는 밤마다 라디오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는 이슬이의 단칸방을 찾아가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린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에게 큰 무대에 설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내일은 트로트 샛별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슬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불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슬이가 노래를 잘한다는 건 나도 안다만 그 텔레비전이란 데가 만만한 곳인가요? 할머니, 저는 30년 넘게 음악을 해왔습니다. 이슬이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소리예요.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슬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매, 나 그 무대에 서면 상금 탈 수 있대. 그 돈이면 할매 수술비 낼 수 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린 그 눈물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보다 더 뜨거웠지요. 할머니는 이슬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단칸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슬이의 연습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또렷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의 잡음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빛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내일은 트로트 샛별 예선이 열리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은 대형 방송국 건물은 유리벽에 햇살이 부서져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렸지요. 로비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과 그 부모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맞춤 정장에 반짝이 장식을 단 아이들, 고급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자녀의 머리를 매만지는 부모들. 그 틈바구니 속에 이슬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시장 구제가게에서 1,000원 주고 사온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길어서 접어 올렸고 깃부분은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누런 얼룩이 남아 있었지요. 발에는 앞코가 살짝 벌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운동화 안쪽에는 할머니가 마분지를 오려 넣어준 깔창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작곡가가 이슬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긴장되지? 이슬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매 앞에서 부르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최 작곡가는 그 말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이슬이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킥킥거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슬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폭풍전야에 고요히 숨을 고르는 작은 새 같았지요. 드디어 이슬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는 거대했어요.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조명이 이슬이의 작은 몸 위로 쏟아졌고 객석에는 1,000명이 넘는 관중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가요계를 대표하는 4명의 거장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슬이는 무대 중앙에 놓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스탠드가 이슬이 키에 비해 너무 높아서 스태프가 허겁지겁 달려와 높이를 낮추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깔리고 이슬이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쥐었지요. 그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이슬이가 첫 소절을 떼었어요. 야속한 사람아, 빗물처럼 차가운 사람아, 내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흐르는데 당신
그 한 소절에 객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졌지요. 10살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맑은 빗물이 깊은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하면서도 깊었고 여리면서도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슬이가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자 심사위원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슬이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한옥 처마 끝에서 빗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그 폭발적인 성량이 무대를 가득 채우자 객석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객석이 폭발했어요. 1000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 4명 모두가 만점을 들어올렸지요. 이슬이는 무대 위에서 꾸벅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여렸는지 관중석에서는 더 큰 환호와 함께 눈물바다가 이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저녁 대한민국 전체가 이슬이의 이름으로 들끓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슬이와 관련된 단어들이었지요. 국민 빗물 소녀, 트로트 천재 소녀, 달동네의 작은 가수. 사람들은 이슬이의 구제 셔츠와 벌어진 운동화에 울었고 그 작은 입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감동에 전율했습니다. 방송국에는 이슬이를 후원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에는 이슬이의 무대 영상이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 영광의 빛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를 깨웠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어느 허름한 모텔방. 벽지가 들뜬 좁은 방 안에서 한 여자가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미란. 34살의 그 여자는 손톱에 반쯤 벗겨진 붉은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갈색 봉투에 든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휴대폰 화면 속 이슬이의 얼굴에 고정되었지요. 입술 한쪽이 느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 탐욕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강이슬, 10살. 미라는 화면 속 이슬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출연료, 광고 계약, 상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미라는 탁자 위에 독촉장 더미를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잘 됐네. 딱 잘 됐어. 미란이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는 동안 모텔방 탁자 아래로 떨어진 독촉장의 금액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채빚. 미라는 10년 전 갓난아기였던 이슬이를 시장 근처 골목에 버리고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아이에게는 분유 한 통도 이불 한 장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미란의 발걸음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버린 아이가 돈이 되는 존재로 화면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두 번째 무대가 예정된 날 방송국 복도는 취재진과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 작곡가는 이슬이의 다음 곡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슬이는 대기실 한쪽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요. 할매, 나 오늘도 잘할게. 할매 수술비 꼭 모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침소리에 이슬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할매, 걱정 마. 나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잖아.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한 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방 안에 쏟아졌습니다. 그 향은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역겨웠지요. 마치 시든 꽃에 억지로 뿌린 방향제 같았습니다. 여자는 번쩍이는 가죽 가방을 든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이슬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내 새끼, 이슬아. 엄마야, 엄마. 미라는 이슬이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슬이의 볼을 쓸어내렸지요. 대기실 밖에 있던 카메라들이 일제히 이쪽을 향했습니다. 미라는 그 카메라 렌즈를 의식하듯 이슬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가 너 찾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어. 10년 동안 하루도 안 울어본 날이 없었다고. 이슬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난생 처음 맞는 엄마라는 사람의 향수 냄새, 난생 처음 느끼는 낯선 체온.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지요. 이슬이는 미란의 품에 안긴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눈만 크게 뜬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감격에 겨운 모녀상봉으로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었지요. 시청자들은 눈물을 쏟으며 감동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한 모녀, 가슴 찡한 사연. 인터넷은 다시 한번 이슬이의 이름으로 뒤덮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란이 이슬이를 껴안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가방 속에는 이슬이의 이름을 담보로 빌린 거액의 사채, 계약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소식을 전해 들은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새벽 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발견했던 그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키운 10년. 할머니는 미란이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으로 가슴이 죄어들며 숨이 막혀왔고 결국 할머니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미라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슬이에게 달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신 건 엄마가 다 책임질게. 병원비도 엄마가 낼 테니까 이슬이는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가 이제 다 해줄게. 이슬이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미란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10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할머니 병원비라는 말에 이슬이의 작은 손이 떨리며 미란의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미란은 이슬이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겉보기에는 번듯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방 안 곳곳에는 술병과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방치된 컵라면 용기에서 쉰내가 풍겼습니다. 미란이 이슬이에게 내민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화려한 옷들이 담긴 쇼핑백이었지요. 이거 입어. 다음 방송에는 이걸 입고 나가야 해. 이슬이는 쇼핑백 속 옷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무대 의상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쇼핑백 맨 아래 옷들 사이에 끼어있던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이슬이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슬이의 향후 출연료와 광고 수입 전액을 담보로 잡힌 사채 계약서가 들어 있었지요. 미라는 이미 이슬이가 벌어들일 돈을 미리 땡겨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라는 이슬이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슬이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이번 대회 본선만 올라가면 광고 계약이 3건은 들어온대요. 그 돈이면 밀린 이자 다 갚고도 남아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모녀상봉의 감격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 말투에 이슬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요. 가슴 한가운데에 1,000톤짜리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슬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를 더듬으며요. 하지만 이 방에는 낡은 라디오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시청자들은 여전히 이슬이가 엄마를 만나 행복해졌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감동적인 모녀 상봉의 뒷면에 어떤 어둠이 웅크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이슬이의 앞날에는 장마보다 더 길고 거센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이슬이를 데려간 곳은 오피스텔 지하에 딸린 연습실이라는 이름의 방이었습니다. 연습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공간이었지요. 반지하 창문은 신문지로 덕지덕지 막혀 있었고 천장 구석에서는 녹물이 줄줄 흘러내려 바닥 타일 사이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신히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지직거리며 수시로 깜빡였지요. 방 안에는 낡은 스피커 하나와 접이식 의자 1개, 그리고 바닥에 깔린 얇은 담요가 전부였어요. 햇볕이라고는 한 줌도 들지 않는 그 공간에서 이슬이는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알 수 없었지요. 지하방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미란이 철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1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것이 이슬이의 아침이자 점심이었습니다. 먹고 바로 연습해. 오늘 5곡 완벽하게 외워야 해. 이슬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는요? 할매 병원에 가봐야 해요. 미란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지요. 내가 노래를 잘해야 할머니 병원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연습이나 해. 미란은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지하방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슬이는 삼각김밥의 비닐을 벗기며 손가락 끝으로 밥알을 더듬었어요. 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이 지하방의 공기처럼요. 이슬이는 김밥 한 입을 억지로 삼키고 마이크도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습기찬 지하방에서 이슬이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지요. 그 소리는 어딘가에 갇힌 작은 새의 울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미란의 강행군이 시작되었어요. 이슬이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뒤까지 하루에 16시간이 넘도록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목이 잠기면 미라는 얼음물 한 컵을 내밀었지요. 따뜻한 물 마시면 목이 풀려서 감정이 안 살아. 차가운 물 마셔야 목이 갈라지면서 슬픈 소리가 나는 거야. 이슬이는 얼음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지요. 목은 점점 쉬어갔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지하방의 곰팡이 포자가 이슬이의 작은 폐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슬이가 기침을 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 목소리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라고. 아프고 슬픈 소리, 돈 되는 소리. 이슬이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일어나서 노래하고 삼각김밥을 먹고 또 노래하고 또 먹고 또 노래하다 쓰러지듯 잠드는 것.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미라는 이슬이의 휴대폰을 빼앗은 지 오래였고 지하방 문은 바깥에서만 열 수 있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슬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목소리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슬이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이 저녁에 지하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슬이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지요. 할매한테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미라는 손톱 끝에 매니큐어를 들여다보며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산소호흡기가 내가 안 내면 바로 끊기는 거 알지? 할머니 걱정되면 울지 말고 노래나 연습해. 그 말은 10살짜리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이슬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지요. 울면 미란이 할머니에게 해를 끼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슬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이슬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노래가 할머니의 산소호흡기를 지켜주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미라는 이슬이가 번 출연료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이전 방송 출연으로 들어온 수백만 원의 출연료가 미란의 계좌에 찍히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그 돈은 할머니의 병원비가 아니라 미란이 드나드는 강남 뒷골목의 도박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란은 매일 밤 이슬이를 지하방에 가둬두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도박장으로 향했어요. 짙은 향수를 뿌리고 높은 구두를 신은 미란의 뒷모습에서는 엄마의 그림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목소리를 팔아 돈놀이를 하는 장사꾼의 냄새만 풍길 뿐이었지요.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지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졌고 지하방의 배수구에서 역류한 물이 바닥 타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을 적시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점점 차올랐어요. 이슬이는 담요를 접어 높은 곳에 올려놓고 접이식 의자 위에 올라갔지만 물은 의자 다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에 하수구의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지요. 이슬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프도록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문을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물이 차올라요. 여기 물이 들어와요. 하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 시각 도박판에서 패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이슬이의 출연료로 산 칩을 테이블 위에 밀어넣으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미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갇힌 지하방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미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문을 두드리다 지쳐 의자 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물은 발목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져버렸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슬이에게 들리는 것이라고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죄어왔어요. 손끝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이슬이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당신은 어찌 이리 무심하시오. 어둠 속에서 이슬이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빗물 같은 당신. 할머니의 라디오에서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불렀던 그 노래를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소절 한 소절 이어갈수록 떨림은 단단함으로 바뀌었지요. 물이 차오르는 지하방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슬이는 노래로 공포를 밀어냈습니다. 노랫말 속의 무심한 당신은 이제 비오는 밤 창밖의 연인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돈벌이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비정한 여자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이슬이의 목소리가 물 위를 타고 지하방 벽을 울렸지요. 그 소리는 슬프고도 처절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란이 돌아왔어요. 도박에서 잃은 돈 때문에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었지요. 지하방 문을 열자 물이 밀려나왔고
그 안에서 흠뻑 젖은 채 의자 위에 웅크리고 있는 이슬이가 보였습니다. 이슬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지요. 미라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것 때문에 내일 행사 못 나가면 어떡해. 빨리 올라와서 씻어. 미라는 이슬이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지요. 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약한 알 대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고는 내일 행사 무대의 의상을 꺼내 걸어두었어요. 내일 이거 입고 나가. 비 맞으면서 부르는 콘셉트니까 감기 기운 있는 게 오히려 나아. 목소리 갈라져야 사람들이 더 불쌍해하면서 돈을 낸단 말이야. 이슬이는 젖은 담요를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고 기침을 할 때마다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슬이가 정말 아팠던 것은 목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 그것이 가슴에 1000톤짜리 바위를 올려놓은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이슬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주름진 손으로 이마를 짚어주며 열이 있으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시던 할머니, 식은 죽이라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주시던 할머니.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는데 미란의 손은 매끈했지만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이슬이는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할매, 나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이슬이는 그 말을 자신에게 되뇌며 버텼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면 노래를 불러야 하고 노래를 부르려면 이 지옥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10살짜리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지하방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슬이의 밤도 그 비처럼 길고 길었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야외 행사장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축제 현장에 임시로 세워진 무대 위로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꽂혔지요. 무대 지붕은 허술한 천막이 전부였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천막이 펄럭거리며 빗물을 쏟아냈습니다. 관객석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고 발밑에는 흙탕물이 질척거렸어요.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음식 부스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어지럽혔지요. 무대 뒤 간이 대기실에서 미라는 이슬이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슬이의 볼은 열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미라는 그 위에 파우더를 두껍게 덧발랐어요. 비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불러. 그래야 콘셉트가 사니까. 비 맞는 소녀. 이게 내 이미지라고. 목이 너무 아파요.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미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쉬면 돈이 나와? 내 할머니 산소호흡기가 공짜로 돌아가는 줄 알아? 이슬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 앞에서는 어떤 아픔도 삼킬 수밖에 없었지요. 이슬이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 위를 지나 턱 끝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끄러웠지요. 전주가 울리고 이슬이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맑았던 음색에 거친 모래알이 섞인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갈라진 목소리가 오히려 빗속의 무대와 어우러져 관객들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이슬이의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렀어요. 관객들은 우산을 접고 일어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노래하는 작은 소녀를 바라보며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지요.
바로 그 관객석 한쪽에 최 작곡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이슬이의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빗속에 세워놓고 노래를 시키다니. 최 작곡가의 눈은 무대 뒤에서 팔짱을 끼고 흡족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미란을 향했지요. 미란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청 수치를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마지막 고음을 내지르는 순간 아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이슬이는 젖은 무대 위에 쓰러졌지요. 관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스태프들이 달려왔고 최 작곡가는 관객석을 뛰어넘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슬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이 아이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최 작곡가가 소리쳤지만 미란이 먼저 달려와 이슬이를 낚아챘어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요. 우리 이슬이 원래 좀 약해서. 괜찮은 게 어딨습니까? 이 아이 열이 40도가 넘는 것 같은데. 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최 작곡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남의 가족일에 참견이에요? 그 말에 최 작곡가는 이를 악물었지만 미란이 이슬이의 법적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하게 나갈 수가 없었지요. 미란은 이슬이를 데리고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최 작곡가는 빗속에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빗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빗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최 작곡가가 미처 보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쓰러지기 직전 무대 뒤 스태프 대기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지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건만 밥을 먹지 못한 막내 스태프 2명이 배를 움켜쥐고 앉아 있었어요. 행사 진행이 바빠 식사 시간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미란이 건네준 김밥 도시락에서 자기 몫을 절반으로 나눠 그 스태프들에게 몰래 건넸지요. 형아들, 이거 드세요. 배고프면 일도 힘들잖아요. 스태프들은 놀란 눈으로 이슬이를 바라보았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남을 먼저 챙기는 10살짜리 아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촬영하러 온 박 PD였지요. 박 PD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슬이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비치는 감동적인 모녀 사이, 그 이면에 아이의 눈빛이 품고 있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 작곡가는 박 PD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국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지요. 최 작곡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PD님, 그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슬이를 만났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박 PD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스태프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도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미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지요. 미란은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엄마 연기를 했으니까요. 그 무렵 이슬이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하방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슬이의 눈은 더 깊어지고 귀는 더 날카로워졌지요. 10살이었지만 이슬이는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배운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폐지 리어카를 밀며 배운 인내, 빗물. 새는 지붕 아래서 배운 끈기, 잡음 섞인 라디오에서 음을 잡아내며 배운 집중력. 그 모든 것이 이슬이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어느 밤 미란이 도박판으로 떠난 뒤
이슬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거실 탁자 위에 두고 간 가방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슬이는 조심스럽게 오피스텔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 타일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슬이는 미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장품과 지갑, 그리고 여러 장의 종이가 구겨져 들어 있었지요. 이슬이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펼쳐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 이슬이의 이름으로 된 광고 계약서,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에서 보낸 미납 통지서. 이슬이의 손이 떨렸어요. 미라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통지서에는 석 달째 미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출연료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게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슬이는 통지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방으로 내려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생각했지요. 이 증거들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 이슬이의 머릿속에 행사장에서 만났던 박 PD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줄 때 멀리서 지켜보던 그 아저씨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다음 행사가 잡힌 날, 이슬이는 미란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행사장 한쪽에 서 있던 박 PD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슬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내 박 PD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사채업자 명함과 할머니 병원비 미납 통지서. 이슬이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증거예요. 박 PD는 이슬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단단한 눈이었지요.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슬아, 아저씨가 꼭 도와줄게. 약속한다. 이슬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미란이 돌아오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PD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한편 그 시각 이슬이가 살던 시장 골목에서는 뜻밖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 과일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이슬이가 방송에 나온 뒤로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할머니가 혼자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을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그 애가 엄마한테 갔다는데 왜 할매 병원비는 밀려있대? 내가 병원에 문병 갔더니 할머니가 이슬이 걱정에 밥도 못 드시더라고. 쯧쯧, 그 엄마라는 사람 꼬라지가 영 수상하대. 상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한 달 매상의 일부를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아들 용돈을 아껴 모은 봉투를, 생선 가게 아저씨는 새벽 경매에서 아낀 비용을 내놓았지요. 저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비 오는 날 리어카를 밀며 웃어 보이던 그 작은 아이를 생각하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모인 돈은 할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메우기에 충분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 돈을 직접 병원에 가져가 순자 할머니의 입원비로 납부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병실을 찾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할머니, 걱정 마이소. 이슬이는 우리 시장이 키운 아이라요. 우리가 다 지킬 거이소. 순자 할머니는 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정이 할머니의 마른 가슴에 봄비처럼 스며들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위를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슬이 좀 데려다 주이소. 그년이 우리 이슬이를 잡아간 뒤로 전화 한 통이 없어해.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 속에 담긴 불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시장에서 이슬이를 아끼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지만 이슬이를 둘러싼 폭풍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어요. 미란의 탐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이슬이는 그 어둠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무기를 하나씩 손에 쥐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아직 비가 그치려면 멀었지만 먹구름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승전을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란의 신경은 날이 서 있었지요. 결승 무대에서 이슬이가 우승을 하면 상금 5천만 원의 각종 광고 계약이 쏟아질 터였고 그 돈이면 밀린 사채 이자를 갚고도 남았습니다. 미란은 이슬이를 지하방에 가둔 채 하루 종일 연습만 시켰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노래를 수십 번씩 반복하게 했지요. 이슬이의 목은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어져 있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칼바람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이 지하방에 내려왔을 때 이슬이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낡은 라디오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주워 와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고쳐주었던 그 라디오. 이슬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할머니를 느낄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라디오에 둥근 다이얼을 돌리면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가끔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할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란이 지하방 바닥에 놓인 삼각김밥 봉지를 발로 툭 걷어차며 말했어요. 내일 리허설인데 준비는 다 됐어? 이슬이는 라디오를 꼭 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래는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할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제발이요. 미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요. 또 그 소리야? 할머니, 맨날 할머니 타령이네. 할매가 보고 싶은 게 잘못이에요? 이슬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미란의 신경을 건드렸지요. 미란은 이슬이의 무릎 위에 놓인 라디오를 노려보았어요. 이 낡아빠진 물건이 이슬이를 할머니에게 묶어두는 끈이라는 것을 미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거 아직도 붙잡고 있어? 쓰레기 아니에요. 할매가 주신 거예요. 미란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이슬이의 무릎 위에서 라디오를 낚아챘어요. 이슬이가 소스라치며 손을 뻗었지만 미란이 더 빨랐지요. 이딴 쓰레기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매달려봐야 뭐가 달라져? 폐지 줍는 늙은이가 내 인생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은 이슬이의 가슴에 대못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말, 그것만은 견딜 수 없었지요. 이슬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할매 욕하지 마세요. 미라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더니 라디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라디오 뒷면의 청테이프가 찢어지며 건전지 뚜껑이 튕겨나갔지요. 다이얼이 굴러갔고 옷걸이 철사로 만든 안테나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를 발로 걷어차 지하방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라디오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며 부서졌고 그것도 모자라 미라는 라디오를 집어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지요. 이슬이가 맨발로 뒤쫓아 나갔을 때 미라는 이미 건물 앞 하수구 맨홀 뚜껑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라 하수구에는 빗물과 오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미란이 라디오를 하수구 안으로 발로 차 넣었습니다. 첨벙.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라디오가 오물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이슬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이슬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맨발 그대로 하수구 옆 배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오물이 이슬이의 다리를 감쌌지요. 썩은 음식물 냄새와 빗물에 불어난 흙탕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에 닿는 것이라고는 미끌미끌한 이물질 뿐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두 팔로 물속을 더듬었어요.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오물과 섞였지만 이슬이는 울지도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더 깊이 손을 넣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 쓰레기 때문에 진짜. 미라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슬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요. 이슬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하수구 옆 배수로에서 오물투성이가 된 채 라디오 조각을 찾아 헤매는 10살짜리 아이. 가로등 불빛이 이슬이의 작은 등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2시간이 넘도록 이슬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건져 올렸어요. 라디오 뒷판 조각, 다이얼 파편, 청테이프 뭉치.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조각들을 이슬이는 치마폭에 하나씩 모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칠 때쯤 이슬이의 손에 이상한 것이 걸렸지요.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천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져갔어요. 라디오 건전지 덮개 안쪽 깊숙한 곳에 접혀 들어가 있던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오물에 젖어 있었지만 가장자리에 수놓인 정성스러운 바느질은 또렷했지요. 베넷 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 그 작은 옷감의 한쪽 끝에 가느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슬이는 가로등 바로 아래로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강이슬. 그 아래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오미란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 쓰여 있었지요. 김정아. 그리고 그 옆에 전화번호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베넷 저고리에 적힌 이름은 미란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라디오 속 깊은 곳에 베넷 저고리를 숨겨둔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슬이는 오물투성이 배수로 옆에 주저앉아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인 척하며 나타나 이슬이의 돈을 빼먹고 있는 사기꾼이었던 것이지요. 비가 오면 잡음이 심해지던 낡은 라디오. 그 안에는 잡음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슬이는 빗속에서 부서진 라디오 조각들을 치마폭에 감싼 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할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이 진실이라는 무기가 이슬이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물이 묻은 치마를 대충 털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는 비닐봉지에 넣어 운동화 안쪽 깊숙이 숨겼지요. 미란에게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슬이는 지하방으로 돌아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할매, 고마워. 할매가 나한테 길을 남겨줬구나. 지하방에 돌아온 이슬이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지는 않았지요. 머릿속에서 결승전 무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슬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결승 무대. 그곳이라면 미란이 손을 쓸 수 없을 것이었지요. 다음 날 이슬이는 미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불렀지요. 미라는 이슬이가 라디오를 잃고 풀이 죽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슬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이슬이는 라디오를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라디오보다 더 큰 것을 얻었지요. 진실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요. 이슬이는 미란이 잠든 밤 오피스텔 거실에 올라가 미란의 가방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미란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채업자들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이슬이를 해외 기획사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슬이는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을 수 없었지만 날짜와 이름과 금액을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겼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기억력은 놀라웠지요. 잡음 속에서 정확한 음을 잡아내던 그 귀와 눈이 이제는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슬이는 리허설을 위해 방송국에 갔을 때 화장실에서 박 PD를 만났어요. 이슬이는 운동화 안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내 박 PD에게 보여주었지요. 아저씨, 이게 할매가 라디오 안에 숨겨둔 거예요. 여기 적힌 이름 미란이 아니에요. 미란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박 PD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슬아, 이게 정말이야? 네. 그리고 미란은 제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요. 할매 병원비도 안 냈어요. 저를 해외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박 PD는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오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슬아, 아저씨가 약속한 거 기억하지? 결승전 날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줄게. 아저씨를 믿어도 돼. 이슬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란의 손에 이끌려 대기실로 돌아가는 이슬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운동화 안쪽은 비어 있었지만 가슴 안쪽에는 할머니가 남긴 진실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장마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인 밤이었지요. 이슬이는 지하방 반지하 창문 너머로 그 별빛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끝낼게. 운명의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방송국은 아침부터 북새통이었지요. 내일은 트로트 샛별 결승 생방송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방송국 주변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현장 관객석 2,000석은 이미 한 달 전에 매진되었고 방송국 로비에는 이슬이의 이름이 적힌 응원 현수막과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국 시청률 예상치가 40%를 넘는다는 소식에 광고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지요. 무대 뒤 분장실에서 미라는 거울 앞에 앉아 입술색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오늘 이슬이가 우승하면 미란의 계좌에 들어올 돈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상금 5천만 원의 광고 계약 3건, 여기에 해외 기획사와의 계약금까지. 미라는 이미 그 돈의 쓸모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어요. 밀린 사채 이자를 갚고 나머지로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슬이를 해외 기획사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이 아이에게 매여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분장실 한쪽에서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이슬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거울 속 이슬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미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슬이의 어깨에 멍이 들 정도로 꽉 쥐며 미란이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오늘 실수하면 할머니 산소호흡기 바로 끊어. 알았지? 이슬이는 거울 속에서 미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에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슬이의 눈은 달랐지요.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한 결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슬이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운동화 안쪽 깊숙이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는 베네 저고리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무대 쪽으로 걸어가며 스태프들 사이를 지나쳤지요. 그 틈에서 박 PD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PD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지요. 생방송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거대한 무대를 환하게 밝혔지요. 천장에서는 인조 빗물이 커튼처럼 내려오는 특수 효과가 연출되었어요. 이슬이의 상징인 비를 무대 위에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자, 오늘 결승의 마지막 무대.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한 국민 빗물 소녀 강이슬 양의 무대입니다. 관객석에서 폭풍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슬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인조 빗물이 이슬이의 작은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렸지요. 조명이 이슬이의 얼굴을 비추었고 대형 화면에 아이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전국의 안방에서 수천만 명이 이슬이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의 첫 음이 무대를 적시듯 울려 퍼졌어요. 이슬이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의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전주가 흐르고 또 흐르고 노래가 시작되어야 할 타이밍이 지났는데도 이슬이는 침묵했습니다. 관객석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스태프들이 웅성거렸고 사회자가 무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뭐 하는 거야? 왜 안 불러? 미란이 무대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이슬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온 것은 노래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는 노래가 아니라 빗물 속에 잠긴 제 진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방송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당황해서 디렉터를 바라보았고 디렉터가 박 PD를 보았지요. 박 PD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로 가. 끊지 마. 이슬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방송국 전체에 그리고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슬이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엄마라고 했던 오미란이라는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10년 전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시장 골목에서 주워 키운 아이입니다. 미라는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해지니까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거예요. 관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슬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지요. 미라는 저를 지하방에 가두고 하루 종일 노래만 시켰어요. 아프다고 해도 약 대신 얼음물을 주면서 목소리가 갈라져야 돈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번 돈은 한 푼도 할머니 병원비로 가지 않았어요. 전부 도박에 썼어요. 이슬이가 신발 안에서 꺼내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로 그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박 PD와 최 작곡가가 지난 며칠간 준비한 것이었지요. 미란이 도박장을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이슬이 명의로 된 사채 계약서 사본, 할머니 병원의 미납 통지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네 저고리 조각의 클로즈업 사진과 함께 김정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최 작곡가의 목소리가 무대 옆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오미란과 강이슬 양은 어떠한 혈연 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미라는 아동을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착취한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미란의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지요. 미란은 허겁지겁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란은 경찰복을 보는 순간 멈칫했고 곧바로 방향을 틀어 무대 쪽으로 뛰어들려 했지요. 무대 위에 이슬이를 붙잡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절박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무대 위로 발을 디디기도 전에 양쪽에서 경찰 2명이 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질렀어요. 저 애는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지요. 오미란 씨, 아동 학대 및 사기, 약취 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란이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는 소리가 무대 뒤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내 관객석에서 터져나오는 거대한 함성에 묻혔지요. 카메라는 다시 무대 위에 이슬이를 비추었습니다. 이슬이의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이슬이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울면서 노래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를 지켜준 할머니를 위해 웃으며 노래할 거예요. 관객 2,000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무대를 뒤흔들었지요. 텔레비전 앞에서 지켜보던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도 눈물을 쏟으며 화면 속 작은 소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점수판을 들어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4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슬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오늘 이 무대에서 점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10살 소녀가 온몸으로 보여준 용기 앞에서 숫자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이슬이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위에 서서 관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조 빗물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명빛을 받은 물방울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지요. 이슬이의 작은 몸 위로 내리는 빗물은 더 이상 슬픔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씻어내리는 비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어요. 무대 옆에서 최 작곡가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슬이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슬이는 그를 보며 방긋 웃었지요. 방송이 끝난 뒤 방송국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이슬이를 돕겠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방송국 교환대를 마비시켰지요. 하지만 이슬이는 그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할매한테 가고 싶어요. 최 작곡가가 이슬이의 손을 잡고 방송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지요. 먹구름 사이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이슬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보는 노을이었지요. 빗물에 씻긴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이슬이의 눈에 고인 눈물 위로 노을빛이 비쳤어요. 그 풍경은 세상 어떤 무대 조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승전 생방송이 나간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아침 뉴스마다 이슬이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고 신문 일면에는 하나같이 빗물 소녀의 눈물의 폭로라는 제목이 실렸지요. 인터넷에서는 이슬이의 생방송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댓글창에는 이슬이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고 미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슬이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겠다는 사연이 방송국으로 빗발쳤지요. 오미란의 몰락은 빠르고도 처참했습니다.
체포된 다음 날 검찰은 미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즉시 구속을 결정했지요. 미란이 끌려가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쳤을 때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 카메라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던 그 여자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짙은 화장이 지워진 미란의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지요. 화려했던 명품 가방과 높은 구두는 간대없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은 미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란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동학대, 사기, 약취 유인에 더해 이슬이의 출연료와 광고비를 빼돌린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었지요. 미란이 가로챈 금액은 총 3억 원이 넘었는데 그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도박판에서 날려버린 것이었어요. 미란과 함께 이슬이의 행사를 주선하며 수수료를 챙겼던 사채업자 2명도 줄줄이 검거되었지요. 재판은 2달 뒤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미란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이슬이의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하지만 검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베넷 저고리의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미란의 도박장 출입 내역과 사채 계약서를 줄줄이 제시하자 미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지요. 결정적으로 이슬이가 지하방에서 갇혀 있을 때 물이 차오르던 밤의 기록이 공개되었어요. 건물 관리인의 증언과 그날 밤 미란의 도박장 카드 결제 내역이 시간대별로 나란히 제시되자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미란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피고인은 보호자를 사칭하여 미성년자를 착취하고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방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란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지요. 미란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흘린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이었으니까요.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미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갚지 못한 사채빚은 이자가 불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 있었지요. 사채업자들은 면회실까지 찾아와 독촉을 했고 미란은 감옥 안에서도 빚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슬이의 돈으로 도박판에서 칩을 밀어넣으며 눈을 반짝이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간방 구석에 웅크린 채 독촉장의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세상은 탐욕의 대가를 정확하게 돌려주었지요. 미란이 가로챘던 이슬이의 출연료와 광고비는 법원의 결정으로 전액 몰수되어 이슬이 명의의 보호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비록 도박으로 날려버린 돈을 전부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남은 광고 계약금과 각종 보상금이 합쳐져 이슬이와 할머니가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이 모였지요. 한편 그 시각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특실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었지요.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과 방송국의 후원, 그리고 전국에서 보내온 성금 덕분에 할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 뒤 이틀이 지나자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고 침대 위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불깃을 만지작거리며 이슬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슬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모습은 며칠 전과 확연히 달랐지요. 지하방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던 옷 대신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던 손에는
새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의 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 눈이 물기로 가득 찼지요. 이슬이는 달려갔습니다. 병실 슬리퍼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할머니의 침대로 뛰어갔어요. 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슬이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온몸을 떨며 할머니의 환자복을 두 주먹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밀안에 짙은 향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할머니 특유의 체온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 같았지요. 할매, 내가 약속 지켰어. 이제 우리 빚에는 집 안 가도 돼. 이슬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갈라졌지만 그 한마디에는 지난 몇 달간 지옥을 견뎌낸 아이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슬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지만 다정한 손으로 쓸어 넘겨 주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린 그 눈물은 기쁨과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맛을 가진 눈물이었습니다. 오냐,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목소리에 빗물은 다 씻겨 내려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수술 뒤라 기력이 없었지만 이슬이를 아는 팔에는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빗줄기가 할머니와 이슬이의 모습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오래된 성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슬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살짝 몸을 떼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넣어 소중히 보관해온 라디오 조각들이었습니다. 다이얼 파편, 청테이프 뭉치, 그리고 옷걸이 철사로 만든 안테나. 이슬이는 그것들을 할머니 이불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지요. 할매, 라디오는 부서졌는데 내가 조각을 다 모았어. 할매가 이 안에 숨겨둔 것도 찾았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슬이가 베넷 저고리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슬아, 할매가 새벽에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시장 골목에서 너를 찾았단다. 내 몸에 이 베넷 저고리 조각이 감겨 있었어. 할매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낸 이름이 김정아라는 사람이었는디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혹시 몰라 라디오 안에 넣어뒀지. 이슬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매, 그 사람 안 찾아도 돼. 할매가 내 가족이야. 할매가 내 엄마야.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한마디에 10년간 쌓여온 할머니의 걱정과 불안과 미안함이 봄눈 녹듯 사르르 풀려내렸지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작곡가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 PD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나누었지요. 이 아이를 지켜낸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할머니의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어요. 할매,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까? 옛날에 할매 가슴 쓸어내리면서 불러주던 그 노래. 할머니가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오냐, 불러다오. 이슬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빗물 같은 당신. 그 노래는 처음 이 노래를 불렀던 단칸방의 밤과는 전혀 다른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비에 젖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지요. 이별의 한이 아니라 다시 만난 감사의 마음이 한 음에 녹아 있었어요.
이슬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햇살 같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병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옆 병실 환자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요. 이슬이의 노래는 병실 벽을 타고 복도로, 복도에서 계단으로, 계단에서 로비로 퍼져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할머니는 이슬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심장 박동은 수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쌕쌕거리던 숨소리도 고르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의사가 회진을 돌며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대로면 열흘 뒤에 퇴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슬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지요. 할머니는 의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이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있었지요. 며칠 뒤 박 PD는 이슬이를 찾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이슬이를 정식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학비 전액 지원은 물론 전문 보컬 트레이닝과 정규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지요. 이슬아, 내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배우면 돼. 무대에 서는 것도 쉬는 것도 전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슬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하방에서 보낸 어둠의 시간을 모두 지워버릴 만큼 밝았지요. 최 작곡가도 이슬이의 곁에 남기로 했어요. 이 아이의 재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꽃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할머니의 짐을 들었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지요. 생선 가게 아저씨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씩 웃었습니다. 할매요, 이제 폐지 리어카는 우리한테 맡기고 푹 쉬이소. 할머니는 그 투박한 정에 또 울었어요. 이슬이는 할머니의 다른 쪽 팔을 잡고 나란히 병원 문을 나섰지요. 병원 앞 도로에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에 씻긴 아스팔트가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슬이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지요. 장마 뒤의 공기에는 세상의 모든 먼지가 씻겨 내려간 듯한 청명함이 있었습니다. 이슬이와 할머니는 더 이상 비 새는 단칸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방송국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련된 작은 아파트가 두 사람의 새보금자리가 되었지요. 이사 가던 날 이슬이는 새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가지를 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소중히 보관해온 라디오 조각들을 방 한쪽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지요. 부서진 다이얼, 구부러진 안테나, 찢어진 청테이프 조각. 누가 보면 쓰레기라 할 것들이었지만 이슬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유품이자 진실을 밝혀낸 증거이자 이슬이의 노래가 시작된 곳이었으니까요. 새방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라디오 조각 위로 금빛 햇살이 내려앉아 부서진 파편들이 마치 작은 보석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슬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잡음 섞인 라디오에 맞춰 노래하던 빗물 속의 어린 시절은 끝났지만 이슬이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어요.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장마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이슬이의 삶에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12살이 된 이슬이는 학교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고
방과 후에는 최 작곡가의 지도 아래 정식으로 노래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지하방에서 얼음물을 마시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햇살 가득한 연습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르는 것이었지요. 할머니 순자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아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에서 이슬이의 노래 연습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낙이었지요. 할머니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박동으로 하루하루를 단단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슬이가 선반 위에 올려둔 라디오 조각들을 바라보며 옛 시절을 떠올리곤 했지요. 빗에는 지붕 아래서 폐지를 모아 약값을 대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슬이는 그 사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최 작곡가는 이슬이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잡음 섞인 라디오로 음을 잡아내던 그 귀는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날카로워졌고 감정을 쏟아붓기만 하던 목소리는 기술과 절제를 익히며 한층 깊어졌습니다. 최 작곡가는 이슬이를 위해 새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빗물 같은 당신의 슬픈 멜로디가 아닌 비가 그친 뒤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노래하는 밝고 따뜻한 곡이었지요. 그리고 이슬이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이뤄가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지요. 이슬이는 박 PD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저씨,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을 거잖아요. 노래하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는 아이들, 꿈이 있는데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 PD는 이슬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지하방에 갇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남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박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방법이 있지. 이슬아, 같이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슬 빗물 장학재단이 태어났습니다. 박 PD와 최 작곡가 그리고 방송국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가난과 학대 속에서 꿈을 이뤄가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그리고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졌어요. 이슬이의 사연에 감동받은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는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8살 소년이었지요. 그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동네에 피아노 학원은커녕 피아노가 있는 집도 없었어요. 재단은 그 소년에게 전자 피아노 한 대와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슬이는 재단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빗에는 단칸방에서 보낸 시간, 하수구 오물 속에서 라디오 조각을 찾아 헤매던 밤, 지하방에서 물이 차오르는 공포를 노래로 버텨냈던 순간들. 그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슬이는 장학생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바람에는 코스모스 향이 실려왔지요. 이슬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장통 마당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슬 빗물 장학재단 1주년 기념행사이자 시장 상인들이 이슬이와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축하 잔치였지요. 시장 골목 한가운데 길게 펼쳐진 좌판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끓인 갈비탕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랐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깎아놓은 사과와 배가 접시 위에 탐스럽게 쌓여 있었지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부친 파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국밥집 사장님, 과일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이슬이가 폐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시절부터 아이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옆에는 박 PD와 최 작곡가가 나란히 서 있었고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들인 아이 5명이 새 옷을 입고 반짝이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공이 도착했어요. 이슬이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지요. 할머니는 예전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슬이는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하늘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발에는 여전히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요. 무대 위에서건 잔치집에서건 이슬이는 자신이 편한 운동화를 고집했어요. 앞코가 벌어진 그 운동화는 이제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슬이의 마음은 여전히 리어카를 밀던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국밥집 사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이슬이 왔다. 시장의 딸내미가 금이 환영했소. 이슬이는 환하게 웃으며 사장님에게 꾸벅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십시일반 모아주신 거 아직도 잊지 않았어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와 이슬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아이고 이쁜 것.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이슬이는 아주머니의 품에서 익숙한 과일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 시장의 냄새, 이 사람들의 온기. 이것이 이슬이의 진짜 고향이었지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시장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무대 위로 이슬이가 올라갔습니다. 최 작곡가가 기타를 들고 이슬이 옆에 섰지요. 할머니는 무대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이슬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지요. 갈비탕 국자를 들던 사장님이 멈추고 파전을 뒤집던 아주머니가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잠잠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이슬이에게 모였지요. 이슬이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도 비가 내리네. 당신 생각에 또 비가 내리네. 빗물 같은 당신. 이슬이의 인생과 함께 온 그 노래가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오늘 이슬이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감사가, 한 대신 사랑이 가득했지요. 빛에는 단칸방에서 할머니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르던 그 노래, 잡음 섞인 라디오에 맞춰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 물이 차오르는 지하방에서 공포를 이기려 불렀던 그 선율. 같은 노래였지만 전혀 다른 노래였습니다. 이슬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에 젖은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친 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맑은 햇살 같았어요. 노래가 두 번째 절에 이르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의 굵은 바리톤이,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떨리는 소프라노가, 생선가게 아저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이슬이의 노래에 합류했지요. 장학생 아이들도 서툰 음정으로 입을 맞추었어요. 박 PD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손뼉을 쳤고 최 작곡가는 기타를 켜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골목 전체가 하나의 합창단이 되었지요. 울퉁불퉁한 음정과 제각각인 박자였지만 그 불완전한 하모니가 세상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앞 의자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이슬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등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위를 타고 흐르는 눈물은 따뜻했지요. 할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노래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가을 하늘로 스며들었을 때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렸지요. 그리고 곧 시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이슬이는 무대 위에서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첫 오디션 무대에서 인사하던 모습과 똑같았지만 아이의 표정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그날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지만 오늘의 눈에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슬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를 꼭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지요. 할매, 이 노래 이제 슬프지 않지? 할머니가 이슬이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뭐냐? 이제 이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노래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 주렁주렁 걸린 전구들이 하나씩 켜지며 골목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였지요. 사람들은 먹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었어요. 이슬이는 장학생 아이들과 어울려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지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이슬이는 시장 골목 입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던 그 자리였지요. 빗물에 젖은 폐지를 씻고 이 골목을 수백 번 오갔던 기억이 스쳤어요. 하수구 옆에서 길고양이에게 소시지빵을 나눠주던 그 자리도 보였지요. 이슬이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바람이 이슬이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지요. 이슬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은 맑고 깊었어요. 장마가 지나간 하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이슬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땅이 굳고 그 비가 그쳐야 찬란한 무지개가 뜬다는 것을요. 이슬이의 삶에 내리던 비는 그쳤고 이제 맑게 갠 하늘 아래서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시장 골목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할머니와 시장 사람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빛 속으로요. 10살 소녀의 미소가 대한민국 전체를 맑게 개게 만들며 비 내리는 단칸방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밤이면 가슴 한 구석이 시려옵니다.
찬바람만 맞고 있어